1986년 미국 엘라베마주 남부의 작은 마을 먼로빌.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이 마을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론다는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를 지어 모두에게 사랑받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마 뒤 보안관은 월터라는 흑인 남성을 범인이라며 체포했고,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86년 11월 1일 토요일 아침, 론다는 평소처럼 세탁소로 출근해 문을 열었습니다. 9시에서 10시 반 사이 가게를 찾았던 손님들은 일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10시 40분, 가게에 들어온 한 여성 손님은 내부에 아무도 없고 계산대에 현금함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그녀는 잠시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시 무렵 그녀는 마침 가게를 찾은 또 다른 손님과 함께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던 그들은 옷걸이 아래에서 사망해 있는 론다를 발견했죠. 엎드린 상태로 등에 총상을 입었던 그녀의 옆에는 3개의 탄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범행은 화장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녀가 끌려온 혹은 기어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총이 먼저 발사된 듯 2개의 탄피가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천장을 관통했고 다른 하나는 문 밖에서 쏜 듯 보였죠. 머리카락이 묻은 벽돌이 벽에 부딪혀 생긴 듯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범인과 화장실에서 몸싸움을 벌였을 것이고, 그러던 중 그가 쏜 총에 맞아 살해됐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산대 근처 바닥에서는 한 방울의 피가 발견됐습니다. 처음 사망한 그녀를 발견했던 손님 2명은 현장 증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주변을 오염시켰습니다. 거기에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 톰과 그의 부하들까지 미숙한 대응으로 현장을 오염시켰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고, 하필 톰의 경우 책임자로 임명되고 첫 사건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보존 규정을 무시하고 론다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현지 경찰보다 상위 기관에서 전문적인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에 마을 보안관이었던 톰은 이런 현장을 확인했으면 주변을 통제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 수사국을 불렀어야 했죠. 하지만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는 바람에 결정적인 지문이나 DNA 증거는 확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계산대에 있던 현금이 사라진 점 때문에 강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돈을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왔고 론다를 위협했지만 그녀가 반항하는 바람에 살해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골 마을에서 오전에, 그것도 현금을 훔치기 위해 세탁소를 터는 멍청한 강도가 있을까요? 훗날 확인한 결과 그녀의 불라스 단추가 풀려 있었고 속옷이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저항했던 흔적도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남성의 DNA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앞서 확인된 증거들은 명백한 성범죄 시도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동 조사의 미흡함, 현장 훼손 등으로 인해 이는 고려되지 않았고 범인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범인이 잡히지 않자 경찰과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보안관 톰은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책임자가 된 뒤 처음 맡은 사건이 살인, 거기에 초기 대처도 미흡했고 범인에 대한 윤곽도 잡히지 않아 중압감은 더했을 것입니다. 이 무렵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랄프라는 남성은 신문 중 론다를 살해한 범인이 월터라고 주장했습니다. 월터는 지역에서 목재 사업을 하며 탄탄한 사업가로 명성을 쌓았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 봉사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그를 사람들은 좋아했죠.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며 검소하게 살았던 그였지만 한 가지 흠은 백인 여성 카렌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서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관계는 그 자체로 죄악시 되었습니다. 월터는 그냥 친한 사이였을 뿐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카렌도 부인했지만, 이 때문에 카렌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뒤로 그녀는 약에 손을 댔는데, 그러다 만나며 친해졌던 것이 판매상이었던 랄프였습니다. 즉 랄프는 월터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건너 건너 알게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불륜 이야기는 큰 화제였고,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알고 있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던 중 랄프는 약물 거래를 하다 한 여성을 살해하며 체포됐고, 신문 중 론다를 살해한 범인이 월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날 주유소에 있었는데 월터가 총으로 위협하며 자신을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월터는 팔이 아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를 운전석에 앉혔고, 론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세탁소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그는 기다리라고 말한 뒤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 돌아온 그는 론다를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면 죽이겠다는 위협에 랄프는 침묵했지만, 4개월 뒤 한 여성을 살해하고 체포된 뒤 론다의 사건도 자기를 범인으로 몰까봐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랄프의 주장일 뿐 월터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범인 체포에 중압감을 느끼던 보안관 톰은 랄프의 증언만 갖고 월터가 범인이라며 체포했습니다. 월터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교회 행사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행사장에서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월터의 차가 고장나 수리를 맡기는 바람에 그에겐 차가 없었습니다. 랄프가 묘사했던 월터의 차는 과거 개조를 하기 전이라 차이도 꽤 났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랄프는 월터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모두 무시했고 월터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그가 범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월터는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됐고, 세탁소에 들어가는 그를 봤다는 거짓 증인을 비롯해 여러 조작된 증거로 이뤄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로버트 판사는 배심원단의 종신형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는 판사가 배심원단의 형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형을 정할 수 있는 사법형량 변경 제도를 이용한 것이었죠. 사형이 선고된 날 월터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정식 항소조차 마치기 전 그는 사형수 독방에 갇혔고, 하루 중 23시간을 바깥 세상과 단절된 어두운 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리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변호사 브라이언이었죠. 이 사건을 알게 된 그는 월터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건 분명 조작된 사건이다 라고 확신하며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는 숨겨진 증거, 거짓 증언, 부당한 형사 절차 등을 찾아내 항소했는데, 그때마다 엘라베마주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총 4번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증언에 나선 월터 측 증인들은 위증죄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건 미국 전역에서 영향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인 60미너츠에 출연해 이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었죠. 그의 예상대로 방송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지 1993년 3월에 법원은 마침내 월터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6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그는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이 뒤로 독립적인 수사를 맡은 주 수사국은 범행 동기를 성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새로운 용의자를 쫓습니다. 그 인물은 마을의 유지 집안 출신 백인 남성으로 사건 직후부터 경찰에게 정보를 흘리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접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론다를 성추행했던 전력을 비롯해 다른 여성들에게도 집적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의 집안은 영향력 있는 존재였고 현장 오염 등으로 인해 증거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사건이 종결될 무렵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월터는 출소 후에도 정신적 고통과 치매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후유증 속에 그는 결국 2013년에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를 범인으로 모는데 이바지했던 톰은 이후에도 보안관의 자리를 유지했지만 2018년에 횡령사건으로 은퇴했다고 합니다. 월터의 변호를 맡았던 브라이언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사건과 미국 사법제도의 불평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활동은 대법원 판례에도 영향을 주었고 영화로 제작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정의란 법의 조문이 아닌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날 배심원은 종신형을 권고했고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고통받았던 월터가 이제는 편히 쉬기를,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 꼭 벌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